4강입니다. 자, 4강에서는 우리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지구 내부 구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지구를 이렇게 잘라보면, 지구 내부를 보면 지구 겉부분에 있는 껍질을 지각,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 그리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는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진파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4개의 층을 지진파로 알아냈는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불연속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만약에 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뭔가 층이 나뉘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연속면이라는 것은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곳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의 층상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로축은 속도고 그래프의 세로축은 깊이입니다.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선이 2개 있어요. 자, 이 실선과 점선 중에 하나는 S파고 하나는 P파라면 뭐가 P파일까요? 그쵸? P파가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속도 낮은 실선이 S파고 점선이 P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 지진파 속도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아주 얕은 곳. 자, 좀 확대해 보면. 자, 아주 얕은 곳은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전 강의에서 지각과 멘틀 중에 멘틀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얕은 곳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이 곳이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입니다. 아, 속도가 빨라지는 여기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구나. 그럼 이 경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경계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이게 너무 기니까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이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모호면까지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여기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가 저속도층이라고 하는데 저속도층. 이 저속도층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속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여러분 요 정도의 깊이 요 깊이를 대충 읽어보면 2,900km가 되거든요. 자, 2,900km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기서 S파는 뚝 끊겨요. 즉 S파는 2,900km 이후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S파는요, 고체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횡파였었죠. 그 말은 즉슨 이 2,900km 이하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는 고체가 아닌 액체나 기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 내부가 기체 상태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파가 끊겼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액체 상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2,900km도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불연속면이고 이 불연속면을 우리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이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 바로 멘틀과 외핵의 경계인 거죠. 근데 이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에서 S파는 아예 속도가 0이 되지만 P파도 S파 못지않게 속도가 뚝 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질의 상태가 액체로 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900km 그 이후로 더 깊은 곳을 보면 지진파의 속도 점차 증가하다가 여기 한 5100km 정도에서 조금 불연속 쪽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로도 살짝씩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5100km 부근 역시 속도가 불연속 쪽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불연속 면이겠죠. 이 5100km가 바로 외핵과 내핵의 경계입니다. 자, 이거 역시 이 경계면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레만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연성면에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의 불연성면이 누구와 누구의 경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 요 얕은 곳에서 이 지진파 속도 변화가 뭐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얕은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얕은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지구과학 1을 배운 학생이라면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각이 있고요. 지금 왼쪽은 대륙 지각이고 오른쪽은 해양 지각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멘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기 때문에 모호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 모호면은 어떻게 생겼냐? 지표면의 형태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표면이 이렇게 볼록 올라온 곳은 모호면을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면의 모양을 체크를 해두고 우리 지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조금 해볼게요. 지각. 지구 가장 바깥 껍질인데 지각은 대륙 지각과 그리고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비교. 일단 두께 비교해보고 또 밀도 비교해볼게요. 자, 두께는 누가 더 두꺼울까요? 두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륙 지각이 더 두껍습니다. 자,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자, 밀도는요. 자, 우리가 대륙 지각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화강암이고요. 그리고 해양 지각을 주로 구성하는 암석은 현무암이죠. 근데 화강암과 현무암 중에 이 현무암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지각 역시 밀도를 비교하면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에 관한 내용은 이 대륙과 해양 지각의 성질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이제 멘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멘틀에서 400km라는 요 숫자 보이시죠? 요 400km를 경계로 해서 위쪽은 상부 멘틀, 아래쪽은 하부 멘틀이라고 해요. 물론 하부 멘틀은 그 외곽의 경계인 2900km까지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상부 멘틀에서 약간 색깔이 다른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가 뭐냐? 지금 지각과 상부 멘틀 중에서도 그 윗부분, 요 부분이죠. 요 빗금친 부분, 요거를 최상부 멘틀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지각과 최상부 멘틀이 합쳐진 곳을 우리가 바로 딱딱한 곳이다 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과학 1을 배운 학생들, 암석권을 우리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암석권이 바로 판이죠. 자, 이게 판이면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 판 이후부터 400km까지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이곳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말을 들어봤으려나요? 부분용융 상태예요. 부분용융이란 건 어떤 곳은 녹고 어떤 곳은 안 녹고 뭔가 녹은 것도 아니고 안 녹은 것도 아닌 애매한 이런 상태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젤리를 떠올리라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엿 있잖아요.
엿이 약간 녹은 그런 상태를 떠올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 용융 상태는 아주 딱딱한 고체, 암석과는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이 있죠.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유동성이 있고 약간 그래도 질척질척 뭔가 뭐 이렇게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딱딱한 상태보다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 여기가 바로 지진파의 속도 느려지는 저속도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얕은 곳에서 지금 멘틀과 지각 경계에서 속도가 빨라졌다가 그리고 여기 요층부터 속도가 다시 느려지는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 때문인 거죠. 요 구간 이름이 뭐냐? 요 구간은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그래서 우리는 이 상부 멘틀에서 지각을 포함하는 위쪽에 있는 그 상부 멘틀은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은 부분 용융 상태의 연약권이라고 한다. 그 연약권 지나서는 다시 이제 딱딱해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암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연속면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중점을 맞췄다면 암형대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경로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방구가 뭐냐? 얘가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진앙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진앙에서 발생한 그 지진파를 기록하는 관측소를 한 군데 그려보겠습니다. 관측소를 여기에 그릴게요. 자, 이때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용어냐? 진앙각이라는 용어인데요. 진앙각. 각도인 거죠. 자, 진앙각은 진앙과 그리고 우리 지구 중심과 그리고 관측소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요게 바로 진앙각인 거죠. 자, 이제 진앙각의 뜻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관측소를 몇 개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관측소 그리고 여기도 관측소 그리고 여기도 관측소를 그렸어요. 자, 첫 번째 관측소는 P파 기록됩니다. S파도 기록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관측소, 나도 P파 기록됐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S파도 기록이 됐어. 그런데 이 세 번째 관측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지금 지진파가 안 와. P파도 안 오고 S파도 안 와. 이 세 번째 관측소에는 PS파가 모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기록이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자, 네 번째 관측소는 난 지진파 기록됐는데 세 번째 관측소보다 더 먼데 또 지진파가 기록이 됐어. 근데 조금 특이하게 나는 지진파가 관측되긴 되는데 P파만 기록되고 S파는 안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진파가 오지 않는 구역을 우리가 암형대라고 해요. 지진파가 기록되지 않는 구간. 그러면 정확히 진앙각 몇 도부터 지진파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건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관측소를 되게 빽빽하게 설치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부터 지진파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알아냈더니 P파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안 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P파가 기록되지 않는, 즉 P파 암형대인 거죠. 그럼 이렇게 쓸게요. P파 암형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103도부터 142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3도, 여기 142도인 거죠. 그러면 S파 암형대는 어디냐? S파 암형대는 S파는 103도부터 그냥 쭉 끝까지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180도까지 기록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게 궁금하죠. 그럼 왜 103도부터 PS파가 기록되지 않는 건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층이 있다면, 또 다른 이런 경계가 있다면 지금 103도 정도는 지진파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경계를 딱 스쳐 지나가서 통과하는 그런 각도이다. 그럼 우리가 103도보다 조금 더 진앙각이 크다면 지진파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떤 경계면을 만나니까 굴절되고 또다시 굴절돼가지고 142도에 도달하는 거다.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103부터 142도는 어떤 지진파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142도 이후로 그때는 왜 S파가 계속 도달하지 못하느냐? S파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는 통과하지 못한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층이 아마도 액체나 기체일 것이다. 그래서 142도 이후에 S파가 통과를 못하는 거다. 근데 우리 지구 내부가 기체인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액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파 암형대는 진앙각이 103도부터 142도까지이다. 우리가 피파 암형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핵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S파 암형대입니다. 자, S파 암형대는 103도부터 180도까지이다. 근데 우리가 S파 암형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103부터 142도까지는 PS파가 모두 다 도달하지 않는 암형대인데 왜 142도 이후에 P파는 도달하는데 S파는 도달하지 않느냐? S파는 계속 암형대가 이어지느냐? 그 이유는 1번에서 발견한 그 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면 103부터 142도까지는 어떤 지진파도 도달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그런 지진계가 좋아지면서 이상하다. 이 103에서 142도 사이에 P파가 아주 약하게 기록이 되네. 몇 도냐면 110도. 즉, 이 진앙각 110도에 약하게 P파가 기록이 돼요. 자, 이 약하게 P파가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알아낸 요 핵 안에 또 다른 핵이 있다면 그러면 P파가 진행하다가 굴절하는데 또 다른 핵에 반사돼가지고 뭔가 경로가 뒤틀려서 여기 110도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진계 발달에 따라서 110도에서 약한 P파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는 바로 내핵의 존재를 알게 해준 거죠. 이 내핵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레만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암형대를 보았는데 지금 보다 보면 외핵은 액체다. 그리고 내핵은 고체거든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지구 내부의 상태를 우리가 해석할 때 또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의 지금 가로축은 깊이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면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프의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네요. 자, 일단 파란 선이 뭐냐? 파란 선이 우리 지구 내부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 온도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빨간색 선은 뭐냐? 빨간색 선은 그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의 용융 온도, 즉 구성 물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 내부 온도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융 온도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 내부의 온도인 1번이 용융 온도인 2번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은 녹죠. 녹는다? 그렇다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쪽 구간은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2번, 용융점이 더 높아요. 지구 내부 온도가 용융점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죠. 여기 바로 멘틀이죠. 멘틀은 고체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2,900km부터 5,100km 요 구간은 여기는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더 높다. 용융 온도보다 지구 내부 온도가 높다. 용융되죠. 높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외핵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5,100km부터 지구 내부, 그러니까 지구 중심까지 이 구간은 또다시 용융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틀과 외핵, 내핵의 상태를 보았고 상태뿐만 아니라 성분도 써있네요. 멘틀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이면서 규산염으로 되어 있고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이면서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다. 내핵은 고체이면서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집 표면 부근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요곳을 보면 지금 빨간색은 용융 온도와 파란색인 지구 내부 온도 중에 누가 더 높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야,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죠? 애매하죠? 녹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한 여기가 바로 부분 용융 상태인 뭡니까? 여기가 바로 연약권인 거죠. 연약권. 그럼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연약권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자, 간단해요. 자, S파가 통과를 하면 고체고 S파가 통과하지 못하면 고체가 아닙니다. 자, S파는 멘틀은 쭉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이지만 액체가 아닌 고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구 내부의 물리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로 갈수록 물리량들, 뭐 예를 들면 뭐 온도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경향을 볼 건데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밀도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약간 계단형으로 불연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밀도는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 그런데 무슨 형이다? 계단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뭐 시험 문제에는 이 밀도 대신에 뭐 A라고 적혀서 이렇게 뭐 A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계단형이면 이거 밀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온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도도요, 깊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런데 자, 온도는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얕은 곳에서는 그 깊이에 따라 온도가 뭐 요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서는 뭐 같은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면서 온도가 요 정도밖에 증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온도의 그 증가율이 얕은 곳에서 높고 깊은 곳에서는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온도는 깊을수록 증가율이 감소한다. 자,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가서 압력 보겠습니다. 압력 역시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런데 압력은 특징이 뭐냐? 압력은 깊이에 따른 그 압력의 증가율이 어디에서 가장 큰가 봤더니 이 외핵 부분에서 그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증가하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외핵에서 증가율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중력 가속도 보시면, 자, 중력 가속도는 지각부터 요 멘틀까지는 거의 일정하다가, 그리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최대 값을 찍고 외핵 이후로는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리량들의 특징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지각 평형설을 볼 건데, 자, 지각 평형설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에 있듯이 내가 물에다가 물보다 밀도가 작은 나무 도막을 띄운다면 나무 도막이 둥둥 떠 있겠죠. 그것처럼
멘틀에다가 지각을 띄운다. 그렇다면 멘틀보다 밀도가 작은 지각은 멘틀 위에 평형을 이루면서 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가끔 이런 걸 묻습니다. 이 그림을 주고 나무와 물이 각각 무엇에 비유되는 것이냐. 나무가 밀도가 작은 지각이고 물이 밀도가 큰 멘틀이다. 그럼 여기 이 그림에서 나무도막의 밑면 있죠. 이렇게 밑면을 그었을 때 지금 나무도막이 있는 쪽에서의 압력과 그리고 물만 있는 곳에서의 압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압력 P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압력 P는 로, 밀도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H, 높이라는 공식을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번이라고 여기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에서의 압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나무구도막의 두께를 D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있는 요 깊이를 H라고 하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압력이 로, 나무도막, G, 그리고 D가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로, 물, 그리고 G, 그리고 H가 되겠죠. 자, G가 약분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D분의 H는 로, 물분의 로, 나무도막이다. 근데 만약에 밀도값이 나무도막이 0.99, 물이 1이다. 그럼 이 값이 0.9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무도막 전체 길이 중에 이 물에 잠긴 부분이 나무도막의 90%에 해당한다. 즉 이렇게 쓸게요. 나무도막의 90%가 잠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나무도막의 밀도가 0.9보다 더 크다면 나무도막에서 잠겨있는 부분의 비율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클수록 잠긴 비율은 증가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나무도막의 밀도가 같다면 나무도막의 그 전체 길이가 다르더라도 잠긴 부분의 비율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쓸게요. 밀도가 같다면 잠긴 비율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 위에 나무도막이 띄어 있는 것을 통해서 지각평형설을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압력에 관한 내용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조륙운동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조륙운동인데 조륙운동은 지각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그 지각의 상하운동을 말합니다. 자, 우리 조륙운동을 생각하기 전에 왼쪽의 그림에서 만약에 나무도막 위에 얼음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도막 위에 얼음을 올린다면 나무도막은 더 무거워지니까 나무도막 가라앉겠죠. 자, 이처럼 뭔가가 놓여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얼음이 더 언다, 즉 빙하가 얼거나 아니면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무게가 증가해서 지각이 하강하는 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게가 증가해서 지각이 하강하는 걸 말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나무도막 위에 있던 얼음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는다면 나무도막 다시 가벼워지기 때문에 나무도막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어있던 빙하가 녹거나 혹은 위에 있는 그 지각이 침식되어서 무게가 가벼워져서 지각이 상승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융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침강과 융기, 즉 조륙운동은 지각 평형설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는 운동인 거죠. 자, 근데 이 지각 평형설을 주장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누구냐? 바로 프레트라는 사람과
에어리라는 사람인데 이 두 명이 주장한 지각평형설이 조금 다릅니다. 그 둘의 지각평형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프레트의 지각평형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모호면이 이렇게 깊이가 똑같습니다. 모호면의 깊이가 플랫하죠. 물론 이 프레트는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그 플랫하다와 스펠링이 같진 않지만 그냥 암기 팁으로 프레트솔은 지각의 밑바닥이 플랫하네, 모호면의 깊이가 같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레트솔에서는 지금 지각의 밀도가 다 달라요. 지각이 밀도가 작은 것도 중간인 것도 큰 것도 있고 그 밀도에 따라서 밀도가 큰 애일수록 지금 잠긴 부분의 비율이 큰 거 보이시죠? 저밀도 같은 경우는 전체 지각의 50%도 안 잠겼는데 지금 고밀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아주 많은 부분이 잠겨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트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각의 밀도가 모두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호면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모호면의 깊이는 같습니다. 반면에 에어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지각평형설을 보면 지금 모호면을 그렸을 때 모호면이 어떻냐? 모호면이 다 달라요.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각에는 다 저밀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저밀도라는 의미는 멘틀에 비해서 밀도가 낮다는 거죠. 지각 자체는 다 밀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산맥이든 아니면 뭐 해양 지각이든 지각이 자기 전체 두께에 비해서 잠겨있는 부분의 비율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설은 지각의 밀도는 모두 다 같다. 다만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프레트설과 에어리설 중에 결과적으로 맞는 지각평형설은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띄워봤습니다. 프레트설과 에어리설 중 무엇이 맞을까? 어떻게 보면 프레트설이 맞고 어떻게 보면 에어리설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실제의 지각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각은요. 대륙 지각이냐 그리고 해양 지각이냐에 따라서 밀도가 다릅니다. 대륙보다 해양이 밀도가 더 크죠. 자,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 밀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프레트설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프레트설에 의하면 모호면의 깊이가 모두 다 같아야 되는데 또 실제의 지각을 보면 모호면의 깊이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대륙 지각에서 더 깊고요. 해양 지각에서 더 얕아요. 자, 이렇게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어리설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은 어떤 측면에서는 프레트설이 맞고 어떤 측면에서는 에어리설이 맞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내용이 끝났고요. 강의가 좀 긴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